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는 간단히 드리면, 저는 부동산 대학원 소속에 있는 지규현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기획처장을 또 맡고 있고요. 저한테 이렇게 또 특강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제가 저희 대학원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전공들에 계신 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또 특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로서도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잠깐 이제 오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보니까 신입생도 계시고요. 이제 곧 논문을 써야 되는 이제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공통점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죠? 신입생대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한 3기 정도 되시는 분들은, 3학기 정도 지나신 분들은, 이제 이게 다가왔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특강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다른 기회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좀 용기를 드리는 시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고 어려워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 논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가짐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를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꼭지는 제가 굳이 여기다 넣어 놓은 이유는 3시간 강의에서 이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수식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먼저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그래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참 고통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 또는 각 전공에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은 아니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시면서 본인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나의 글을 써본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재 논문을 또 쓰고 있고요. 우리가 소설가들이 글 하나 쓰고 나면 살이 쏙 빠진다고 그러죠. 머리도 쏙쏙 빠지고. 하지만 끝내고 나면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시죠.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목적을 계속 가지셔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숙제하듯이, 어느 한 차시에 과제하듯이 하게 되면 의미를 잘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아마 오늘 특강에 오신 분들은 좀 그 정도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왕 쓰는 거 좀 제대로 시작을 좀 해서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설이 좀 길었고요. 첫 번째, 연구 논문 작성 및 연구조사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교시는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를 한다, 논문을 쓴다,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기업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리포트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연구조사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 알죠? 내가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 근데 그것을 잡는데 상당히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한참을 지나도 주제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는 몇 개가 나열이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실제
주제가 정해지고 제목이 정해지면 사실은 논문은 반을 쓴 거예요. 반을 쓴 겁니다. 그만큼 그 주제를 잡기 위해서 그냥 문득문득 생각한다고 주제가 떠오르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부동산 학과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 뭐 임대차 보호 제도 뭐 이런 것들 막 보다 보니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자료도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읽고 많은 그 스터디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 필요성, 목적, 내용, 그 다음에 선행 연구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도 한번 바라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떤 연구들을 보니까 정말 맞을까? 또는 앞으로 예를 들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어떤 근거로 하는 얘기지? 예. 여기 또 상당 심리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별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 연구를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결과를 분석하고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느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알겠는데 이제 시작이 이제 어렵죠.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말은 좀 거창하게 했습니다.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 전략. 좀 학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각 전공 분야가 있으시죠. 그래서 1년 내지 2년 가까이,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해왔었을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있고요. 공부는 해왔는데, 내가 많이 공부를 했는지도 사실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부도 하게 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전혀 내가 모르는 분야에 논문을 쓴다라는 것은 그냥 소설을 쓰거나 소설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논문을 쓰기 위한 기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자료를 찾거나, 그죠? 자료를 정리하거나, 또는 표로 만들거나, 그래프로 만들거나, 또는 통계적인 방법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통계 분석에 대한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갖춰지지 않아요. 하면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이 논문이,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노력이 투여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로는 알려졌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실천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석박사학위 논문을 가능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다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 사람이 쓴 방법이 이해는 안 되지만 앞에 서론이나 결론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읽을 수는 있어요. 그 분야에서. 그래서 일종의 흉내내기라고 보면 됩니다. 논문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줄간을 얼마로 해야 돼요, 밑에 주석은 어떻게 달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딱 정답을 가지고 아주 모범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의 페이퍼나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런 양식에 맞추다 보면 그런 양식에 맞추고 그럼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내용적으로도 읽고 형식적으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은 어떻게 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내용 전개를 어떻게 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추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주제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읽는 거. 근데 이게 어렵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예전에 논문 쓸 때 지금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을 해요. 국회 도서관이 됐든 구글링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집에 들어와서 읽는다든지, 업무 중에 읽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몰아서 읽으시면 안 돼요. 가능한 하루에 적어도 논문 한 페이지라도 읽겠다라는 각오로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엔진이 차가 갑자기 팍 달릴 수가 없죠. 그죠? 일정 정도 예열이 필요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논문은 마라톤 같은 거예요. 뛰다가 말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고민하고 계속 읽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지하철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짜투리 시간에 이때 읽는 게 되게 진국이에요. 잘 들어와요. 화장실에서 하나 이런 것들이. 화장실은 제 아내도 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변비 걸린다고. 어찌됐든 잠깐의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논문을 많이 읽게 되면 내 논문이 다른 논문과 비슷한 수준이, 요 정도까지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써야 되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논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내용적인 것들, 방법적인 것들, 그 다음 수준까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신입생이 됐든, 뭐 3학기째, 다음 학기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이 됐든, 내 관심 분야가 뭔지, 그쪽에 관련된 자료들을 꾸준히 찾아 읽고 정리해 두는, 요약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다 메모라도 해두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질문들이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논문을 주제로 해야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또, 그게 또 하고 싶어야 돼요. 그죠? 네. 하고 싶은 것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다 보면,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가, 내가 별로 관심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단어는 나열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궁금해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읽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논문 지도 교수님을 많이 괴롭히세요. 지도 교수님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 어떤 연구 주제로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도 교수님은 여러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들한테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참 그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막 자료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사항들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것들을 막 확인해 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용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는 심정으로 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관련되는 일이 나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미나에 나온 내용도 한번 보고, 신문도 보고, 관련된 서도 사서 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논문이, 뒤에 통계 분석은 마지막 얘기예요. 정말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 분석, 통계, 뭐 SPSS가 됐든, 이뮤저가 됐든, 뭐 여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스터디 하더라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집어넣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배우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뒤에서 마지막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삶 그 자체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또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연구 논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는 의미라는 것은 그냥 졸업을 이하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실제 학위 논문을 쓴 사람도 조금 더 과장은 아니겠지만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도 논문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주제를 선정할 때,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하지 않은 연구를 하겠다. 그런 무지와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게 관심이 있어서 막 자료를 읽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왜?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것 같아. 그걸 내가 또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서 다른 사람이 아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는 드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 학생들한테 내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조금 맞추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상당히들 많이 틀려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학위 논문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 1번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을 하는 게 학위 논문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2번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것을 하는 것이 학위 논문이다. 3번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것을 하는 것이 학위 논문이다. 4번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이다. 자, 여기 보기 중에서 학위 논문에 해당하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정확하게 드세요. 성적 처리는 안 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7분. 자,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것. 2명, 2분입니다. 자, 3번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 4명. 4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분. 생각보다는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 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 이건 뭘까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을 하는 행위들이 뭔가, 뭐, 대화나 토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뭐, 100분 토론 같은 거.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것. 이런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것. 뭐, 저 같은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리는, 뭐, 일단 강의 같은 것들. 이게 이제, 2번이죠. 1번은 뭐, 이제 토론이나 대화 같은 형태고. 자, 여러분들 그 시험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객관식을 잘 안 봐서 보통 답은 3번이죠. 맞나요? 4번부터 얘기할게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 야, 이거를 논문이라 나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 이건 뭘까요? 이거는 거의 창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발명, 뭐 이런 거죠, 그죠? 제가 왜 이 테스트를 하냐면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논문이. 내가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걸 찾는다는 건 어렵고, 내가 모르는데 뭔가를 해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막 쓰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써야 돼요. 어렵죠. 그죠? 제가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 아까 요즘 아동심리치료 좀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테스트, 시도를 했을 때 애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 잘 모르겠어. 근데 궁금해. 그죠? 근데 그게 대해서 누군가가 연구들을 막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는 이런 페이퍼 논문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 금리가 오르면, 제가 이제 부동산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라고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는 그렇고, 저럴 때는 안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들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읽어봐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누군가가 또 비슷한 주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 자료와 내용으로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결론에 도달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뭐 얘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삼국지 여러 사람이 썼죠. 나간중이 쓴 삼국지를 뭐 예전에 이문열 씨도 썼고 그다음에 누구죠? 뭐 여러분이 썼어요. 제가 3가지 종류를 다 읽어봤는데 쓰는 결론은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주는 의미는 느낌은 다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논문을 못 씁니다. 힘들어서 못 써요. 3번. 내가 모르는 것들을 확인해 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좀 더 편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어렵죠.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 것들 읽어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내 주장까지 해보고 싶은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논문을 쓰는 기간 동안에는 특히 좀 저녁 약속도 좀 줄이시고 이제 그런 포기가 좀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논문에 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 주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3번 보기 중에서 3번 네, 해당한다는 생각 하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시면 돼요. 자, 개인적인 관심과 고민에서 나올 때 가장 좋은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의 코치가 필요하죠. 누군가의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지도교수나 전공 분야의 교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으실 때 교수님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주제 하나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주제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적겠죠. 전공교수와 접촉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 나는 아동 심리 치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도시에 있는 제가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아동 심리는 좀 서울에 또 대도시에 있는 아동 심리랑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읽어봤는데 뭐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좀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한 2-3번 만나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주제를 못 찾는 분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 관심이 뭔지를 딱 적을 수는 없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쪽에 관심이 있는 내용으로 쓰면 좋겠다는 것들을 지도교수가 제안을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생 중에 학부학생이 저희들 논문을 쓰는데 저 강남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막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왜 전세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동네는 월세로 별로 안 가요. 예? 신문에서는 다 월세로 바뀐다는데 우리 동네 매물들은 월세로 안 가요. 그래서 그래요?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까요? 이제 자기 말들을 하죠. 근데 거기는 이론이 있고 내용들이 있죠. 수업 전에 했던 내용이 있고. 그런데 왜 그 학생분이 있는 거기서는 월세로 전환이 빨리 안 일어날까요?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답을 몰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너무 커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죠? 자, 그걸 주제로 잡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10억짜리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 매달 월세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월세에 들어갈 사람이 뭘까요? 그러니까 전세와 월세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그 아파트의 그 임대차를 한번 조사를 해보셔요. 당신이 거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걸 설문조사에서 논문을 썼어요.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하시고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많이 읽다 보면, 기존 연구들을 막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 석사 논문 정도면 아마 가능할 수 있는데, 박사 정도가,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한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좋긴 한데, 연구 방법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걸 내가 좀 더 바꿔보고 싶어. 우리가 이제 그 공학 계열에서 보게 되면 실험을 조금 더 정밀한 조건에서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 예를 들면 경제를 예측하는 분석 모형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거를 보다 더 예측력이 좋은 모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그쪽 분야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연구 보고서나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또는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학생 얘기처럼 일반적으로 월세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집값이 비싸고 전세값이 비싸고 전세 규모가 넓은 평형이 있는 지역은 월세로 잘 변하지 않더라. 기존 연구에서는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그러한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주제를 선정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아주 기술적인 어려운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은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도교수의 도움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을 집어넣으니까 조금 달라지더라.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동 심리치료 심리 상태를 보는데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나는 시골 지역 중에서도 농촌하고 어촌하고 좀 다를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그 조건들을 조금씩 달리하는 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후속 연구. 보통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 본인 스스로 내 논문의 한계를 쓰게 돼요. 근데 형식적으로 한계를 쓰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좀 이 범위 내에서 결론을 냈는데, 이런 요소를 좀 더 고민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관심 있는 논문에서 그런 제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요걸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을 제가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 전공 교수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교수님하고 좀 면담을 하시고, 보통 전화로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그냥 정보만 전달할 뿐이지 주제를 잡아내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 좀 쓰시기 바라고, 아니면 강의를 듣는 중에 이 부분에 내가 좀 관심 있는 것 같아. 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 뭐 질문을 드리거나 이쪽 분야에 좀 나중에 논문을 쓰고 싶은데 어떤 걸 좀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예.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연구 주제가 새로우며 중복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다른 사람이 안 쓴 걸 써야 되겠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주제를 쓴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습니다. 근데 굳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동일한 결론을 내는 뭐 이런 식의 주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힐 확률을 한번 논문을 써보자. 여러분들의 능력도 좀 그렇지만 뭐 본인한테 그 연구의 가치가 있느냐? 본인 분야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연구자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아까 뭐 이제 소행성 얘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내가 관심 있고 호기심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왜?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구에 필요한 이런 시설,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한테는 수업 조교들이 있죠. 예.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도 받아야 되고요. 7번, 이거는 이제, 연구를 위해서 자금은 충분한가. 예. 자금은 별로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에 출장을 가야된다든지, 또는 설문조사라는데 나는 10,000부를 하겠어. 그 조사원 써가지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 제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주제인가도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정 욕심이 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한정을 지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바꿔버릴래. 그러니까 뉴턴이 된 사람이 있어요. 뉴턴.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논문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참 평생을 써도 힘든 거죠. 많은 논문들이 연구들이 축적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입니다. 발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논문은 발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연구 제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연구 제목은 그 연구의 얼굴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진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를 포함시켜야 돼요. 연구 제목을 보면 이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쁜 예는 이겁니다. 좀 얘가 저희 학과 쪽에 관련된 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왜 나쁜 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유형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금 더 아래 있게 간결하고 메시지가 분명하죠. 뭐가 무엇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자 하는지가 분명한데, 나쁜 예로 예를 든 것은 하고자 하는 분야는 알 것 같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대한 유형을 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얘기도 들어가 있고,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보려고 하는데, 조금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명료하게 제목으로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가 사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가능한 부제를 원제에 포함시키다 특별한 경우에만 부제를 붙입니다. 이런 거죠. 공공관리제도가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끝냈는데 좀 아쉬워. 왜 공공관리자 제도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서울시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부제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부제를 안 붙이고 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가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공관리자 제도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중에서 내가 연구의 범위를 서울시만 하겠다는 의미로 한다면 이런 식의 논문 제목이 보다 명료해 보이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일 경우에 독립변인을 먼저 진술하고 종속변인을 진술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은 논문들을 읽다 보면 제가 얘기했던 나쁜 예로 제목이 달려있는 논문들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예라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분양 가격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연구. 이렇게 관한 연구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간 영어식 제목이에요. study on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런 제목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다 뭐에 관한 연구죠. 그죠? 굳이 제목에다까지 붙일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좋은 예는 독립변인.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분양주택 가격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내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 제목은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주택 가격 안정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 것이 좋다는 거죠. 원인이 되는 값,
그 다음에 그것이 결과가 되는 것을 뒤에 붙여서 서술을 하게 되면 좋은 논문 제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화가 주택 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 그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실제 금리가 막 오르는 시기인데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집값이 안 오르고 있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지표를 보니까 금리가 지금 계속 예전보다 저금리로 가고 있는데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이 안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확인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논문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제목은 이런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제 금리가 변할 때 수요가 올라간 적이 몇 번 있었는지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학에서 실험하듯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땠지? 일본은 어땠지? 이론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집을 부담이 늘어나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수가 줄어들 텐데 실제 내가 그동안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집값은 계속 오르더라고요. 금리가 올려도 오르고 막 이렇더란 말이죠. LTV DTI 규제를 해도 집값이 오를 때는 오르고 풀어도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목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료하죠. 제목들이 주는 메시지가 이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확인해서 어떠한 내용을 한번 어떤 질문,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뭐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쓰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에 관한 연구란 말을 안 써도 충분히 내용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막 주저주저 써 있으면 그 제목, 이 사람이 정말 복잡하구나. 뭘 해야 될지 아직 헷갈려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연구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정하면 논문의 반을 썼다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목이 잘 나와. 그리고 나중에 또 제목이 변경이 돼요. 그죠? 수정이 되고. 왜냐하면 완벽하게 내가 처음부터 딱 확정을 짓고 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구 주제가 되면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을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순서대로 탁탁탁탁 되지가 않아요. 그죠?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제를 정했어요. 제목도 아직 가안이 초안이지만 정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하면 내가 이 연구를 왜 하려고 했지? 연구가 왜 필요한지,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나한테 또는 이 글을 보는 사람한테 어떠한 가치, 내 논문을 나중에 읽는 사람한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왜 중요한 것인지를 선택력 있게 제시해야 된다. 아까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연구 필요성. 주택대출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계속 오르던 시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저금리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는데도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로 정부가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개조식으로 나의 필요성을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문장화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PC가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을 때는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손으로 쓰잖아요. 그때 글쓰기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물론 이제 스케치를 하죠. 스케치를 해놓고 꼼꼼히 이렇게 잘 써야 됩니다. 지금의 글쓰기는 조금 달라졌죠. 내가 쓰고자 하는 큰 줄거리를 바로 탁탁탁탁 던져놓고 관련된 자료 정보들을 몇 개 해놓고 파일 관리해가면서 내 생각과 그 사람 읽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이것은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요렇게.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완결된 문장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그래서 쓰게 됐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냐? 제목이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목적. 그러면 내가 그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하면 그게 목적인데,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내가 고찰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했던 연구들은 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하위 목적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냥 생략을 하고요. 필요성을 예시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부분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전월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논문을 썼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었고, 임대차 시장이 2000년에 들으면서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가 된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게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막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분들의 말에서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니까 사실 그렇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분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이 임차인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필요성을 제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내서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부분들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제가 이제 이거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습득을 하냐면, 익히냐면 관심 있는 주제의 연구 논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되는구나. 여기에 뭐 비법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다음에 써야 될 말들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이 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좀 흉내내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 목차를 예시를 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 6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연구 설문지도 쓰고 뭐 이런 이제 논문들인데, 저는 한 4장 내지 5장 정도가 석사학위 논문이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이만. 이게 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 이게 거의 그 틀거리죠. 내가 정해놓은 주제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겠다. 그래서 아까 연구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썼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다음 다른 사람들은 그 연구들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가설은 뭐냐? 아까 이제 집값 자체가 높은 지역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예를 들면 6억 이상인 경우는 월세로 전환되기가 용이하지 않을 거다. 왜? 거기에서 매달 전세로 6억을 들어서 저는 살 수는 있지만 그걸 월세로 지불하고 살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 연구 가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연구 가설은 이제 연구 방법에 이거 합쳐도 됩니다. 3, 4장은. 이거는 딱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것들 확인해 가는 거죠. 실제 강남 대치동의 주택 규모를 봤더니, 예전에 전세에서 월세 비중이 몇 프로고, 예를 들면 뭐, 죄송합니다. 노원구, 도봉구 월세가 좀 많은 강북 쪽에 또 주택 유형에 따라서 다세대 연립하고 또 주상 복합하고 또 다르고, 또 좀 더 나가면 오피스텔은 또 달라. 오피스텔은 전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유형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거기에서 뭘 발견하죠? 가격대가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것들이 월세 시장이 형성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을 하는 거고, 이제 그때 통계적인 기법을 쓰는 게 뭡니까? 내가 표만 그리고 그래프만 그려도 그 말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맞습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요렇게 자료를 넣어서 요렇게 확인해 보니까 요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갑자기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주장을, 이미 자료를 가지고 한 주장을 통계로 뒷받침해서 보여주는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회계 분석이 됐든 로지스틱 분석이 됐든 막 이 결과가 잘 나와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원인을 보면 이미 자료를 잘못 넣어가지고 그렇게밖에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가비지 아웃이라고 그러죠. 걔는 돌려줄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넣고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죠? 예. 그 뒤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 나왔어요. 이제 요때 오면 여기까지 잘 왔어. 너무 잘 왔어. 너무 잘했어. 근데 이제 이때 어떠한, 혼란에 빠지냐면, 결과를 쓰려니까, 내가 이거를 뻔한 얘기 한 거 아니야? 예? 내가 이 결론을 내리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이렇게. 갑자기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석사 논문 쓸 때 신나게 너무너무 새로운 방법을 써서 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야,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문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워렌 버핏이 분석을 안 하고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 얘기하면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쟤 누구야? 이러죠, 그죠? 그분하고 저의 차이는 뭡니까? 그분은 이미 그것들이 경험치로, 실력치로 인정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대가라고 하죠, 대가. 그죠? 여러분들은 대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논문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면 연구 논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근데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조금씩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돌무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요만한 돌 하나를 올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베스트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쌓아놨는데 내가 그래도 좀 더 한 몇 개 더 쌓아야 되는 정말 돌 하나 올릴 수 있으면, 그죠? 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돌무덤이 이렇게 쌓여진 모습만, 그동안의 과정들만 이해만 할 수 있어도 내 논문은 잘 된 논문입니다. 내가 따라와 보니까 기존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것도 하나의 확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과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왜 논문을 썼는지,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논의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제 참고문헌 이런 것들은 형식적이긴 한데 나중에 지도를 받으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은 왜 이렇게 쓰죠? 이렇게 강연하는 것하고 논문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논문은 누군가가 읽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읽다가 보면 궁금한 게 생기죠. 논문을 친절하게 안 써놓으면, 이건 알 것 같아서 안 써놓으면 읽는 사람이 논문 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설책 읽을 때, 교과서 읽을 때, 예를 들어 이회수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로 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그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도록 친절하게 글을 쓰죠. 연구 논문 글을 쓸 때는 친절하게 쓰는 게 필요합니다. 글을 보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표만 하나 덜렁 넣으면 그 표를 한참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표에 대한 설명을 차분히 해주면 읽는 사람이 표도 보고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 논문의 글쓰기라는 건 여러분이 차분하게 친절하게 글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쓸 말이 많아요. 친절하게 안 쓰고 뻔한 말 같다고 부르면 나중에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페이지가 얼마 안 나오네요. 20페이지를 못 넘기겠어요. 네. 이제 그 양적인 문제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친절하게 쓰시고 내가 밟아왔던 과정들을 누군가가 내가 말로 안 해주더라도 질문을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쓰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논문을 학생들이 가져가는 학교가 주는, 특히 대학원이 주는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억지로도 안 하면 이런 경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가지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조사 연구입니다. 아까 얘기는 이제 연구 논문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꼭 논문뿐만 아니라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예를 들면 마케팅, 왜 MBA에 계시나요? 예를 들면 마케팅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죠? 예. 사람들이 보는 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어떤 연령대가 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조건에 이동하는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임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또는 뭐 의사 같은 경우도 이런 약물을 여러 환자들한테 약물을 투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그걸 이제 논문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하는 보고서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연구조사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측정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더 많죠. 여러분들이 논문하면 모든 것을 통계학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통계학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기술하는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를 설정하려면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임상 실험을 하는 분, 임상 실험. 그죠? 그 다음에 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전에 한양대 2호선 전철역에 보면 자연과학대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로 옮겼어요. 건물을 옮겼는데 꽤 오래된, 20년 이상이 된 얘기인데 실험을 하죠. 실험을 이렇게 뭐 비어크에 물을 끓이고 아니면 뭐 재료공학 같은 경우는 이 돌이 얼마나 마모성이 있는지 뭐 이런 실험들을 할 거라고요. 근데 밑에가 지하철에 지나가요. 이게 이제 덜커덩 하는 미세한 진동을 주니까 거리가 있어도 오차가 생기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할 때도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고 싶어 확인하려고 설문을 막 돌렸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자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론조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전화로 예전에는 많이 하면 오류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집전화로 하면 오류가 많다고 그러죠. 스마트폰으로 더 많이 통화를 하고 집전화 받는 사람들은 특정 계층의 부인들, 뭐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받는데 젊은 계층의 의견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균질한 결과를 내려고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이 이제 보편화되면 골고루 20대, 30대, 40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오류들을 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제 가비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는 그 자료를 통계 패키지에 넣어봐도, 별로 의미 없는 또는 해석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만들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